여러분, 사회적 경제하면 쉽게 이해가 안 가시죠? 사회적 경제는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 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위에 두는 경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다리가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 김경남 씨. 매월 정부는 김경남 씨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경남 씨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는 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남 씨에게 보조금 대신 일자리를 지원해준다면 어떨까요? 경남도 내 집수리 전문 사회적 기업에 취직한 경남 씨는 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자립했고, 어려운 이웃의 집수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경제. 우리는 이런 경제를 사회적 경제라 부릅니다. 경상남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적 경제를 응원합니다. 예, 사회적 경제가 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한번 교육을 들으셨습니까?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십니다. 지금 현재 연암해군에 보니까 이렇게 마을기업들이 이런 마을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마을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사회적 기업이 아직 가지수는 작더라고요. 우리 보통 경제라는 말은 많이 듣고 많이 사용들 하시죠. 사회적 경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경제를 그냥 한 문장으로 이해를 시키려면. 네? 1년 동안 그 사회적 경제사업 공부하신 대표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경제. 맞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남지원기관,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기관 중에 한 곳의 이름이 모두의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를 모두의 경제라고 표현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모두의 경제다. 그런데 모두의 경제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혜택을 보는 건 아니다. 다만 어느 누구도 그 혜택에서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의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 이름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창립 멤버였기 때문에. 그때 한참 이제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한참 하다가 이제 단체 이름 지으면서 정의한 게 모두의 경제였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어떤 혼자만 경제를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경제라고 부를 때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경제 활동이라고 부를 때는. 혼자서 하는 것은 경제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혼자서 농사 짓고 혼자서 농사 짓는 걸 내가 혼자 먹으면 생존이지 경제는 아니거든요. 경제는 기본적으로 상호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는 그런 상호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좋은 것을 추구하는, 모두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경제는 그동안 우리가 경제라고 할 때는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어떤 재산을 정식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세계가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는 과정에 이제 어느 정도
최고점에 도달했고 더 이상 성장이나 발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동안 이 과정까지 오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경제는 기존과는 다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제 일종의 반성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대두된 게 이제 최근에 대두된 건 사회적 경제고요. 이 사회적 경제가 최근에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건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얘기를 제가 한 번씩 예를 드는 게 유치원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들을 보낼 때 아침에는 대부분 시간을 잘 맞춰서 보내죠. 저녁 때는 이제 유치원이 퇴원을 이제 애들을 집에 보내야 될 때 부모님들이 제 시간에 오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유치원에서 일하시는 교사분들 퇴근 시간이 늦어지겠죠. 우리가 이제 입장을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5시에 마치는데 부모님들이 5시에 데리러 오면 정말 좋죠. 근데 어떤 분은 10분 좀 늦는다 하고 또 어떤 분은 30분 뭐 이런 분들이 몇 분씩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이 제때 퇴근을 못 하시죠. 그래서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부모님들의 개인 사정을 다 봐주다 보니까 우리가 제 시간에 퇴근을 할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서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부모님들이 제 시간에 올 수 있도록 뭔가 자극을 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어 낸 게 이겁니다. 10분, 30분 이렇게 늦게 오시면 그만큼 벌금 같은 가태료 같은 것을 물도록 하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극을 받아서 제 시간에 맞춰서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하죠. 우리도 모임이나 이런 거 보면 잘 안 나온 친구들이 반복적으로 안 나오면 뭐 벌금을 매겨서 자극을 주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전에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이제 알림, 공지를 한 거죠. 다음 달 1일부터는 제 시간에 안 오시면 10분에 1,000원씩 가태료를 받겠다고. 그런데 다음 달 1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4월 달이고 5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한다면 4월 달 평균과 5월 달 평균을 봤을 때 제 시간에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님이 어느 쪽이 더 많겠습니까? 5월달, 4월달. 5월달. 4월달. 4월달. 5월달이 더 작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4월달이 더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나머지 분들은 관심이 없으시군요. 어린이들에 관심 좀 가지셔야 됩니다. 네. 5월달에 오히려 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제 시간에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원래 선생님들 입장에는 이게 아니잖아요. 가태료 받으려고 이 제도를 만든 게 아니죠. 목적은 부모님들이 제 시간에 애들을 데려가고 우리도 제 시간에 퇴근하는 게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태료를 공지하자마자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늦게 애들을 데려가는데 물론 가태료는 내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네. 부모님들은 이 가태료의 목적이 제 시간에 오라는 걸로 비춰진 게 아니고 그냥 돈만 주면 이렇게 가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실험이었거든요. 실험. 이스라엘에서 몇 개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한 겁니다.
다 똑같이 나타나는 형태가 다 늦게 와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거는 사실은 연구를 위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알리고 다시 이전처럼 다테러가 없다 이렇게 또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모님들이 제 시간에 4월달처럼 제 시간에 데려왔겠습니까? 5월달처럼 그렇게 왔겠습니까? 네, 5월달처럼 그렇게 왔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죠. 사람이 돈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한 또는 관계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유치원이라는 단지 유치원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면 공동체의 기준과 원칙이 흔들리거나 바뀌었을 경우에 다시 그렇죠. 최고의 상태가 아니죠. 부모님들은 여전히 이렇게 오시는 그 4월달의 상태로 돌아가기도 힘들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뭐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돈으로,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돈으로 뭔가를 제대로 의도대로 하지는 못하게 됐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학술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경제란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으로 가계, 기업, 국가의 경제 활동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제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시장 경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경제.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럼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또 어떤 원리로 따라 움직입니까? 힌트를 드리면 우리나라를 설명할 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자유민주.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를 원리로 해서 움직입니다. 시장 경제가.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라는 것보다는 관계에서의 자유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거래할 수 있는 자유, 이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자유, 개인과 기업의 사장이 노동을 계약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할 때 그 자유는.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그룹에 입사를 한다는 것은 삼성의 최고 책임자와 계약을 하는 거죠. 개인인 내가. 우리 회사에 제가 채용이 된다는 것은 그냥 사장이 필요해서 네 들어와가 아니라 나도 필요하고 사장도 필요하니까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활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자유라는 게 보장이 되어야 된다. 기업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기업의 경제활동의 최대 목표는 뭡니까? 이윤을 창출하는 거죠. 이윤 창출. 이윤 창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생기죠. 이윤을 창출하는데 집중을 해버립니다.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우리 공장에서 오폐수가 나오든 약간의 불량식품이 나오든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공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석탄 같은 것들을 태우고 그 연기를 정제하지 않고 그냥 공중에 내보내고 너도 나도 그렇게 따라 한다면 이제 그 산업혁명 전후의 영국이라든지 지금 중국 보면 이렇게 뭐 공기 오염 이야기가 심각하잖아요. 황사 관련해서는 또 최근에도 황사 때문에 우리도 고통을 좀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는 거죠. 목적은 목표는 맞잖아요. 각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만을 위한 이윤 창출을 못하게 제재를 해야 되겠죠. 제재를 해야 되는데 누가 제재를 하겠습니까? 국가나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와 정부가 시장에 깊숙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국가와 정부가 깊숙이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 기업들의 활동이 좀 자유롭겠습니까? 덜 자유롭겠습니까? 덜 자유롭죠. 그럼 기업하기 안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환경 규제나 수질 규제 이런 규제들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면 국내에서 이런 3차 산업, 2차 산업, 이런 1차 산업들을 하기가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썩 좋지는 않겠죠. 더 많은 부담을 지어야 됩니다. 10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9원, 8원의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는 그런 규제가 없었다면 4원을 투자해서 10원을 얻는데 세상이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시장 경제가 갈수록 규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 규제가 많아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누구나도 다 자기 목표를 달성하려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 사람에게 나쁘게 와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환경을 오염시키고 수질을 나쁘게 만들고 동물들을 멸종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단지 한 가지 생각만 있는 거죠. 돈 버는 생각. 그런 돈 버는 생각만 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시장 경제라고 불리는 그 시장이 돈만 목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 시장을 안을 보니까 공공 영역의 시장도 있고 민간 영역의 시장도 있고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이제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무조건 자유시장 경제, 경쟁력 우선, 이익 창출 우선이 시장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그 시장 안에 있는 이 사람들, 조직 중에 약간 특이한 조직들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어려우면 국가의 일을 대신하고 민간이 어려우면 민간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면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나마 낫죠. 뭐 배상금을 받고 뭐 이렇게 어떻게 방법이라도 나오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2차 전쟁에 졌잖아요. 그죠? 패전국이에요. 패전국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비참하겠죠. 국가라는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겠죠. 그럼 국가라는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국민의 권익, 복지, 복리 부분에 대한 일들을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민간 영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또 전쟁을 나가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고향으로 오면 그 남은 가족들, 또 다친 사람들, 미망인이 되거나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실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억지로. 그것도 민간에서.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시장경제하면 이익 창출, 이윤을 목적으로만 해야 되는데, 그 이윤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오염시키고, 세상이 오염되든 말든, 내만 돈을 벌면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국가나 민간에 필요한 서비스나 사업들을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 특정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 보면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그런 조직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거죠. 뭐 둘의 계획, 또 품앗이, 향량 이런 건 뭡니까? 협동, 협력 이런 거죠. 다들 또 우리 마을마다 공동체들이 있고 상조회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마을 전체 구성원들이 우리 공동체가 그 문제를 협동해서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도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전통과 이 앞에서 이야기한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조금 다른가? 자, 우리 그 계모임이나 뭐 여기 나와 있는 둘의 품앗이 향약, 또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부르던 그 비슷한 그런 형태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윤을 남기는 경우. 협동, 협업, 협력을 통해서 마을이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거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는 경우가 있었는지, 또 이윤을 남기려고 노력했는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한번 혹시 있으신 경우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훨씬 빨리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이때까지. 그 자체로 끝나버립니다. 그냥 이 자체로. 이거 행위로. 이게 목적이자 목표가 되어버린 거죠. 사회적 경제는 이거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고 그 이윤을 다시 이 일을 하는데 또 이 일의 양을 넓히는데 품질을 높이는 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안에서 그 자유주의 시장경제 안에서 일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힘들을 갖춰 나갔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품성, 품질 이런 것들을 갖춘 일반 기업들과 경쟁해서 살아남기는 상당히 힘들죠. 그쪽은 돈만 벌면 되고 우리는 주위 사람들 챙기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어떤 영역이 아직은 유럽보다 또는 뭐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조금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커져 나가고 있죠. 사회적 경제를 말하기 전에 또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사회적 경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역의 공동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주위에 공동체 없습니까? 네? 잘 안 들립니다. 번영회. 마을에는 마을 단위 상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교 같으면 동창회가 있고, 또 우리 이렇게
남해도 아마 뭐 같은 연도에 태어난 분들끼리 뭐 이런 또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또 뭐 라이온스 클럽, 뭐 이런 것들, 이 다 공동체죠. 그 공동체 중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경험하신 공동체 중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농협은 공동체입니까? 기업입니까? 기업. 농협은 공동체보다는 기업의 성격이 더 강하죠. 은행의 성격이 더 강하고. 근데 원래 농협은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우리 조합원도 계실 것 같은데, 대의원도 계실 거고. 협동조합은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경제 조직입니다. 대표적인. 협동조합 뭐 몇 명이 모여서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지금 남해에서 경제 조직 중에 조합원 또 이제 구성원 수가 어떤 그 조직의 의사결정을 가진 구성원 수가 가장 많은 게 농협 아닙니까? 그죠? 농협만큼 더 많은 구성원을 가진 기업이 있습니까? 남해에. 농협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기업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농협만큼 많은 구성원을 가진, 의사결정권을 가진 구성원을 가진 기업이 있는가? 뭐 수협, 축협도 다 마찬가지죠.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협동조합 이야기합니다.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조직은 협동조합이고, 지역에서 공동체 사업을 한다. 그럼 결국 또 협동조합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농협이 이렇게 공동체성을 좀 강조하지는 않죠. 기업성이나 어떤 금융 이런 부분을 강조할 뿐이지.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지역 공동체를 이해해야 되고, 그 지역 공동체가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사회적 경제 조직입니다. 지역 공동체를 행안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성을 가져야 되고,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면 공익성, 그 지역의 공익에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협동조합을 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냐면, 협동조합 그 7원칙 중에 6번째인가가 이겁니다. 7번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그리고 협동조합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회원단체입니다. 세계 협동조합 경제 규모에서 우리 농협이 규모가 세계 9위입니다. 9위. 그 정도로 규모가 있는 경제 공동체죠. 자, 이거는 그 논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기업형 지역 공동체를 종류를 이렇게 3단계로 나누면, 기업형 지역 공동체, 협업형 지역 공동체, 풀뿌리 운동 지역 공동체,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형 지역 공동체는 사회적 기업이 들어갑니다. 마을 기업도 들어가고, 농어촌 공동체 회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자활 공동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도 들어갑니다. 혹시 여기 그 영농조합법인에 참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정관을 보시면 협동조합의 정관과 거의 흡사합니다. 단지 농업인이 참여해야 된다는 요것만 차이가 날 뿐. 그럼 이런 것들을 기업형 지역 공동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럼 사회적 기업은 주식회사도 할 수 있고 유한회사도 할 수 있고 뭐 사단법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법인들이 사회적 기업을 인정받거나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식회사가 어떻게 지역 공동체 성격을 가지지?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그 기업의 목적, 목표를 지역사회에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을 3분의 2 이상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해야 하고 사용을 하기 싫으면 사회적 기업 인정이나 지정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강제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협업형 지역 공동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이런 우리나라 협동조합들,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는 그 협동조합들, 이 협업형 지역 공동체에 해당이 됩니다. 신용협동조합 또 당연히 협동조합이고 새마을금고도 협동조합입니다. 이런 조직들이 협업형 지역 공동체에 들어가고 풀뿌리 운동 지역 공동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 명이 좀 모여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공동체들 이런 것들을 풀뿌리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공동체는 사회적 경제보다는 그 범주가 더 넓은 거죠. 지역 공동체는. 사회적 경제는 지역 공동체 안에 경제 활동을 하는 공동체로 좁혀지고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지역 공동체 중에서 나누면 기업형, 협력형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금 이제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말 우리나라도 뭐 선진국이죠. 이제 선진국인데 우리가 좀 더 선진국인 나라들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동체 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공동체 경제 활동이 강조되고 장려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정부가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 못할 상황인 겁니다. 여기는 실패라는 표현을 써놨는데 정부가 더 이상 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공동체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인구의 50%가 고령사회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이 드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돌볼 재원이 없다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젊은 친구들한테 계속 뭐 세금을 엄청씩 걷어가지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안 그래도 애 안 낳는데 애 놓겠습니까? 점점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분명히 보호받아야 될 대상들은 늘어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돼도 되는 게 이런 지역 공동체입니다. 지역에 있는 공동체가 보호받아야 될 분들을 보호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서비스라도 그 정부가 하는 게 비싸겠습니까? 민간에서 하는 게 비싸겠습니까? 경험상 어떻습니까? 이 물건을 제가 인터넷 뭐 오픈마켓에서 주문을 하면은 그렇게 주문하는 경우와 이 물건을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할 경우 어떤 게 더 비쌀까요? 조달청이 더 비쌉니다. 그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정부가 움직이면 더 많은 재원을 사용하고 더 작은 혜택밖에 못 본다는 겁니다. 구조상. 그래서 민간에서 움직이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그 효율성, 그 효율성을 선진국에서는 선택을 한 겁니다. 정부가. 아, 우리가 하는데 한계가 있다. 미안하다. 지역 공동체를 좀 활발하게 하는데 우리가 도와줄게.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다.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지금 남해도 도시재생 사업 하죠. 네. 선정됐습니까? 네. 또 몇 군데 더 하자고 할 겁니다. 그죠? 또 어촌 뉴딜도 하죠. 도시재생 어촌 뉴딜 뭐 하는 사업입니까? 그냥 건물 짓고 뭐 길 좀 좋게 만들고 이건 아니죠. 그죠? 사시는 분들이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게,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는 게 아니고 지금 수준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현재 우리 마을을, 우리 지역을 관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핵심이 결국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관리할 사람이 누구냐?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분들. 그리고 그 관리와 유지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사회적 경제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다시 유지 관리에 쏟고 이런 식의 순환고리를 만드는 게 도시재생 어촌 뉴딜입니다. 결국 여기도 알맹이는 사회적 경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 막연하게 그냥 대충 추측했을 때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국에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어촌 뉴딜이 진행되는데 생각만큼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공동체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근데 이거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경제활동을 하는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 사업을 한 경험은 있어요. 다들. 개인적으로 기술이나 이런 지식들이 축적은 돼 있어요. 그거를 모여서 풀어내는 경험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특히 한 40대까지는, 어린 나이부터 40대까지는 협업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협동, 협업.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나마 어릴 때 그런 어떤 공동체 정신이라든지 공동체 문화가 아직은 살아있을 때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개념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이런 경제활동과 덧붙여서 풀기에는 우리 경험이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조직을 만들기는 다들 잘 만듭니다. 근데 협동조합 방식으로 만들거든요. 공동체 조직을.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운영이 안 돼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 주로 또 연세가 많으십니다.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요즘 일하려면은 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잘 다뤄야 된다, 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친구들이 또 없고, 이게 계속 그것도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공동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젊은 친구들을 함께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이제 또 나오는 게 이겁니다. SDGs. 왜 이런 것들을 계속 나열해가 보여드리냐면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사회적 경제 하나만 알면 이 나머지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역에서 어떤 공동체 사업, 공동체 경제 활동을 해보고 싶을 때 어떤 외부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런 것들 다 엮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거는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죠. 지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그 17가지를 정해놓고 이렇게 각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이 17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인가를 약속하는 겁니다. 아마 남의 군도 있을 겁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해서 지표들을 만들고 그 지표들을 점검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사회적 경제로 돌아오면요. 사회적 경제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우습게도 사회적 경제를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회적 경제. 그냥 그 나라의 여건에 따라서 설명을 할 뿐입니다. 나중에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그 고용노동부,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대략 간추려 놓은 내용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 경제와 공공 경제 사이 양쪽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활동 영역이다. 이윤보다는 구성원의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독립적 경영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자본보다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이윤을 분배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본보다 사람을 우선적으로 이윤을 분배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머릿수로 분배한다는 이야기죠. 자본으로 분배한다는 것은 주식회사. 그 삼성전자 이번에 뭐 배당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몇 조씩 받아가더라고요. 개미 투자자들은 뭐 평균 한 30만 원 정도 받아가는 걸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자본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회적 경제는 사람을 기준으로 배당을 한다. 이게 대표적으로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우리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도 배당을 할 때 출자금 금액으로 배당하는 부분이 있고, 이용률, 이용을 많이 한 걸 가지고 배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우에 두 가지 방식을 쓰거든요. 출자금은 내가 출자를 얼마 했냐, 금액에서 배당을 받는 거고, 내가 출자는 작게 했어도 협동조합 사업을 많이 이용하면 출자를 많이 한 사람보다 배당을 많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용고 배당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 중심의 배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 정의를 유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 당사자 경제의 일부로서 중요한 경제 행위자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을 포함한다. 그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적 경제를 설명합니다. 유럽 쪽에서는. OECD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이다. 캐나다 케벡 같은 경우에도 이 협동조합이 많이 발전한 나라거든요. 그 지역입니다. 케벡이. 케벡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보다 회원과 공동체를 위해 운영되며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1인 1표의 민주적 경영, 자본에 대한 개인과 노동의 우위, 참여의 원칙과 구성원들에게 권한 부여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협동조합과 상호부조 등의 결사체를 포함하며 주민과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협동조합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이나 서구 선진국들의 경험이 협동조합에서 출발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어떤 시각에서 사회적 경제를 풀어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뭐 칼 폴란이나 드푸르니, 장원봉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를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아까 앞부분에서 시장 경제가, 단일 시장 경제가 있고 공공 영역, 민간 영역, 사회적 경제 영역, 이렇게 세 개가 노는 동그라미 그림이 있었죠.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칼 폴라니의 이야기입니다. 다원적 경제. 칼 폴라니가 이야기한 다원적 경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할 때 칼 폴라니의 어떤 다원적 경제 관점이나 이론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자, 이제 서구, 최근에 이 유럽의 어떤 사회적 경제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이겁니다. 전쟁 이후,
이제 2차 대전이 끝났어요. 그러면 뭐 이긴 나라든 전 나라든 다 엉망되지 않습니까? 그 엉망된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또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지역 공동체들이 어떤 사업들을 벌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사회적 경제가 어떤 인류가 어려울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 전쟁 이후에 사회적 경제가 열심히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 보면 세상에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합니다. 우리도 6.25 끝나고 난 뒤에 다 지만 살 길이라고 생각했으면 우리나라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죠? 다들 서로 도우면서 나라를 위하고 마을을 위하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정도까지 성장이 됐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경제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어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면 찍어내기가 바쁘게 다 팔리는 시대가 됩니다. 뭐든지 부족한 시대. 그 이전에는 만들면 팔리던 시대에서 이제 점차 팔리는 수가 줄어드니까 식민지 개척을 막 했어요. 그죠? 그거 아시지? 식민지 개척 막 우리 제국주의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또 원재료 싸게 구입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전쟁으로 이제 모든 게 이제 황폐화 된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어찌됐든 최상의 상태는 아니지만 최악의 상태로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와 동시에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건이 또 없어서 못 파는 시대. 일자리가 넘쳐나는 시대. 자고 나면 경제가 성장하는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유럽이. 그럼 누구나 돈을 벌기 쉬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일자리를 찾기가 쉬운 시대. 돈만 있으면 이런 서비스도 받기 쉬운 시대. 그런 시대가 쭉 진행됩니다.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우리도 70년대 이후부터 경제가 쭉 성장하잖아요. 그죠? 80년대하고 90년대는 확실히 극명히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경제가 쭉 성장할 때는 사회적 경제를 아무도 안 찾습니다. 왜? 돈으로 다 해결 가능하니까.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상대적으로 쉽게 벌 수 있고, 돈으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 경제의 어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침체기? 이렇게, 그런 시대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도래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이제 97년도에, 2008년도, 97년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가 오고 2008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거나 발전하기가 어렵겠구나. 이제 거의 그 끝점까지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돈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양극화로 표현하죠. 그래서 양극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문제가 막 생깁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경제,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회적 경제가 다시 한번 이 시장 경제 안에
뭐 주인공급 조연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10분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사회적 경제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유럽 EU라고 부르죠. 유럽연합의 각국 나라들이 여러 가지 이제 활성화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하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인 인프라나 간접 지원은 중심, 또 팔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하고는 이제 성장 그 단계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쪽은 좀 간접 지원 중심으로 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직접 지원 중심입니다. 자, 일단 유럽 쪽을 보면 2009년도 이제 금융위기 터지고 다음해죠. 다음해 초에 2월 달에 유럽 의회에서 결의문을 작성합니다. 48개 항목 중에 그 중에 1, 2, 3, 4, 5번까지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되는 겁니다. 기존의 시장 경제 안에서의 어떤 자본의 움직임들, 어떤 기업의 움직임들이 사회적 책임 없이 움직였다. 이제는 좀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자본과 기업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로,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가 경제민주화에 이바지한다. 뭐 이런 내용들로 결의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는 이 로마 전략회의에서 EU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2017년도에 와서는 사회적 경제는 EU의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지구온난화 또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유럽 쪽에서 움직임 중에 하나가 RE100이라 불리는 그 재생에너지 사용 기준을 유럽 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물건을 수출하려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비율이 몇 % 이상이 되어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는 제품이면 수입을 금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와 연결된 이 정책들을 EU 전체의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유럽에 이제 물건 수출하려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거나 이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또는 탄소 제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를 입증해라.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구도를 바꿔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좀 선제적으로 자기들이 판을 만든다는 거겠죠. 유럽은 이제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중심의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것. 이쪽으로 완전히 이제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뭐 둘의 향약계 이런 것처럼 사회적 경제와 유사한 공동체 활동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게 경제 활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우리도 경제 성장이 쫙 됐잖아요. 90년대. 거의 뭐 폭발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경제 성장이 결국에는 IMF 맞고 외환위기 맞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라 전체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은 우리보다 빨리 성장했고 빨리 침체기에 들어갔죠. 그래서 뭐 잃어버린 20년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일본이 그 잃어버린 20년 동안 집중했던 게 커뮤니티 비즈니스였습니다. 공동체 활동들. 그래 우리나라에서 한때 일본 가가지고 공동체 활동하는 것들 많이 배우고 했거든요. 지금도 뭐 일본은 이렇게 지역마다 그 동네의 공동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도시든 농촌이든 그 공동체들이 정부가 대신하는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간간히 뉴스에도 나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97년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또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거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주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이제 1996년도 자활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이게 이제 그 차상이나 또 이 수급자분들, 경제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하다고 정부로부터 판단받은 사람들을 자립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자활센터, 자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좀 자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자리와 관련되는 거죠. 근데 일자리가 우리가 생각대로 많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업을 많이 만드는데 그 기업들이 고용을 우선적으로 하게 할 것인가, 이윤이 우선이 아니고 고용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데 이윤을 목적으로, 최우선 목적으로 해버리면 한 사람 뽑아서 두 사람 몫을 일을 시키려고 하죠. 그게 아니라 두 사람 일할 자리를 세 사람을 뽑는 기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정책이 제일 먼저 시작됐던 것은 자활사업,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마을기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근데 기본적인 이 뼈대는 같은 겁니다.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4개 조직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된 겁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근데 이제 이 4개의 경제 조직 중에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제공, 이 두 가지가 큰 목표고요. 마을기업은 마을이라는 단위, 이 단위 안에서 어떤 경제적, 마을 주민들의 경제적 활동을 도와주고, 그렇게 발생한 마을기업 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본인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자활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나락에 떨어지신 분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마을기업 남해도 훌륭하신 분이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마을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기업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립니다. 물론 이 기업에 대한 평판은 밖에서는 좋게 평판하지만 또 그 동네 가면 또 다르게 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천에 양떡매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여기도 그렇지만 정보화 마을 하다가 또 마을기업 하다가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우리도 보통 농촌 지역은 다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보화 마을 하다가 마을기업 하다가 뭐 또 다른 정부 사업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던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는 수익이 나면 여기 뭐 만드냐면요, 이런 거 만듭니다. 양파즙, 그 다음에 이 떡국가리 있다 아닙니까? 떡국, 라면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만듭니다. 양파즙은 그 대표님 말씀으로는 자기가 먹어봐도 맛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대표님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도 동의는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좀 썩은 맛이 난다.
근데 자기들은 자기들 그 동네에서 키운 양파, 동네에서 키운 쌀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체험도 하거든요. 그 두부 만드는 체험도 하고, 두부 그게 또 좀 쏠쏠하다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통해서 돈을 조금 법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 부지들이 이 마을기업 소유 부지들입니다. 또 이제 지금 이제 그 대표님 목표는 뭐 그 요양원 같은 어떤 고령자 그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커뮤니티 케어 이런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땅도 있고. 근데 이제 사업 수완도 대단하시지만 기본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동네에 그 완전 촌동네입니다. 완전 촌동네인데 대부분 다 인생가 많으시잖아요. 집에서 밥해 드시기가 힘들겠죠. 연세 많으신 분들. 동네에서 무료급식을 합니다, 그냥. 그 이번에 무료급식소도 새로 지었어요, 건물을. 동네 분들도 식사하시라고. 그러니까 수익의 대부분을 동네 분들한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 월급이 250인가 그래요, 대표분 월급이. 사무국장보다 10만원 많다고 자기가 10만원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무국장이나 그 일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동네 분들이고 수익은 다 동네 분들을 위해 쓰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적립했다가 사업을 좀 확장하는 데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서 진짜 전형적인 마을, 진짜 우리가 어떤 행정안전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을기업이 이런 마을기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참 바쁠 때는 보통 한 6명 정도 일을 하시는데 한참 바쁠 때는 이렇게 동네 주민분들 참여하게 해서 다 일당 다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상시고용은 사실 뭐 많이 하면 좋지만 상시고용이 힘드니까 상시고용은 한 6명 정도 고용되어 있고 나머지 필요할 때마다 동네 분들이 오시가 도와주시고 그 급여를 받아가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형적인 마을기업인 것 같아요. 혹시 다음에 합천 가시게 되면 양동네 마을 가시면 대표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동네 아주머니입니다. 동네 아주머니. 이런 것들도 쭉 합니다.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마을기업은 이렇게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양동네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의 문제가 촌에 사람들이 별로 없고 밥 한 번 해먹기도 힘들고 또 이 안타깝게도 남자분들이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할아버지들이. 할머니 혼자 있게 되면 또 할머니들은 잘 안 챙겨 드신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식 사업을 하게 시작하신 거죠. 재작년까지는 하루에 한 끼만, 점심만 이렇게 공동급식 형태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작년부터는 아마 두 끼를 이렇게 해드린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 할지 모르겠어요. 마을기업은 마을의 자원으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을기업은 지원정책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비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마을기업이 될 확률이 높은 공동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 마을기업을 선정을 하고 그 공동체에게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먼저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이 마을기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해에 마을기업 지정을 합니다. 신규 마을기업으로. 그럼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 5,000만 원은 그 시설, 우리가 이제 그 마을분들이 모였다고 해서 다들 뭐 경제적으로 넉넉한 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제 자본금 개념으로 시설이나 장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5천만 원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럼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시설이나 장비를 자기 마을에 맞게끔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면 이제 그 사업 내용을 보고 또 그 다음 해에 3천만 원 정도를 더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2천만 원 정도. 그러면 총 한 1억 1천만 원 정도를 기업의 시설이나 장비를 구입하고 마케팅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접하기는 힘들고요. 여기 소속이 되려면 제가 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돼야 되는데,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활기업은 처음부터 자활기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활사업단부터 시작해서, 그 자활사업단으로 일정한 분들이 모이시고 그분들끼리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 이제 사업체를 꾸리고 자활기업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인건비, 사업개발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내용은 사회적 기업하고 유사합니다. 사회적 기업하고 유사한데 나중에 사회적 기업은 조금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자활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은 지원 내용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협동조합, 이제 협동조합은 이제 우리가 협동조합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협동조합이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입니다.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은 최초의 성공한 협동조합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조합입니다. 그 말은 그 전에 협동조합 형식의 많은 조직들이 있었는데 다 망하고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이 최초로 성공했다는 거죠. 이 최초로 성공했다는 것은 몇 년 반짝 살아남았다가 아니라 200년 가까이 생존해 있다가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1940년인가 해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은 다 했다고. 이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이 성공한 내용들을 가지고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운영 원리라든지 원칙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협동조합 이야기 좀 드렸으니까 협동조합 실태 원칙을 잠시 좀 말씀드릴게요. 협동조합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를 운영해야 됩니다. 들어가고 싶으면 내가 들어가야 되고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막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그 협동조합에 맞는 일정한 자기 요건들을 갖추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조합원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관리돼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조합원 한 사람마다 의결권이 한 표가 있는 거예요. 의결권이. 일반 기업들은 자본금, 주식을 내가 얼마나 보유했느냐에 따라 의결권이 결정되잖아요. 협동조합은 출자금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한 사람이 한 표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은 조합사업에 참여해서 경제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운영에서 자유를 가지고 외부와의 관계에서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제가 앞에도 농협 이야기를 막 했는데 협동조합 7원칙 안에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 규모만 봐도 세계 9위인 농협이 있고 농협만 있는 게 아니라 축협, 수협, 임협, 새마을공고, 신용협동조합 많잖아요. 이런 기존의 개별법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이 일정한 규모로 성장해 있고 자리를 잡아 있어요. 그런데 그 협동조합이 새로 만들어지는 협동조합하고 관계가 좀 소원해요. 모른 척 합니다. 모르는 척.
그것만 안 해줘도 우리가 협동조합,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농협의 협동조합 판로를 통해, 하나로만 타죠. 판로를 통해서 유통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고 성장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협동조합들의 상품들이 일정한 수준, 품질만 된다면 대부분 농업을 통해서 유통되고 농협도 성장하고 지역협동조합도 성장하고 이런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왜 그런지 아직도 관심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보시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어느 경제조직이 원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나 정부가 강제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거를 스스로 만든 조직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기업 하려면 이렇게 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 기업들이 나는 이러고 싶어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협동조합은 외부의 어떤 강제력이 아닌 협동조합 스스로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원칙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협동조합들 또 보면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거 보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회공헌도 해야 된다 이야기 스스로. 이게 어떤 정말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지향점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죠. 이제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이제 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그 기획재정부에서 이 3년에 한 번씩 그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계속 수립합니다. 지금 이제 19년까지는 일자리 창출, 여기도 마찬가지 나오죠. 일자리 창출이 나옵니다. 협동조합. 그 다음에 복지. 일자리 창출과 복지 전달. 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 전달이 기본 지향점이면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제고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자체에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은 제도상 자조, 자리 이 운영 원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직접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끼리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는 판로 개척, 자금 조달, 모델 발굴, 청년 협동조합 창업 지원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조금 넘어가면요. 이제 이건 고성에 있는 그 도자기 만드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40대, 이제 40대 됐겠네요. 40대까지 안 됐나? 고성에 있는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붓고 그 도자기 모양을 고성의 공룡 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그 공룡을 모티브로 해서 도자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자기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도자기 체험도 하고 이런 곳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역 사람들 채용하고 고용하고 사회 서비스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 기업이란 명칭이 붙다 보니까 좀 규모를 다들 좀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이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그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 이런 표현들은 아쇼카 재단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단어를
이 아쇼카 재단에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쭉 추려보니까 이 우리 지역에도 남해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남해에 어떤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그렇겠죠. 그런 분들 중에 남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후원이나 뭐 보조금, 지원,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력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기업 경영 방식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돈을 벌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그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명명을 한 게 사회적 기업가, 사회적 기업,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나 정신을 사회적 기업가 정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뒤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가 좀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사회적 기업가들의 특징을 좀 설명한 겁니다. 사회적 기업가들은 드러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회 문제의 본질,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본질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험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관련 법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은 아직까지 법이 없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고 마을 기업 육성법을 제정해달라고 이렇게 정치인분들한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뭐 잘 안 되더라고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됐고 2008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2007년도. 네. 노무현 대통령. 2008년도는 2008년도는 누굽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 두 분 성향이 좀 다르죠?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좀 다르다 표현을 한다 아닙니까?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처음에 막 나왔을 때 뭐 사회적이 붙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사회주의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간혹 있었습니다. 정치인 중에서. 그럼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셨는데 그 왜 2008년도에 시행됐을까요? 결국 일자리 때문입니다. 일자리하고 사회 서비스 때문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왔잖아요. 이제 우리는 IMF 이후로 이렇게 경제 상황이 좀 힘들었죠, 계속. 결국 일자리가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이 이거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그 2007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됐었던 이유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또 취약계층이 사회서비스를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 취업하기 쉽습니다. 고령자들이 취업하기 쉽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일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을 정부가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정부는 무슨 돈으로 세금으로 보살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세금이 다 가버리면, 다는 아니죠. 좀 많이 가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세금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전 국민들이 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이 전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이 됩니다. 사회적 기업은 법인이어야 되고 정관에
수익의 2개 3분의 1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게끔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근로자 대표,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 대표도 참여해야 됩니다. 등기, 이사로 참여합니다. 이사 자격으로. 그래서 그 등기부등본에,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근로자 대표가 이사로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의견을 이사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근로자의 어떤 보호할 수 있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제화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전체 3분의 1을 배당을 못합니다. 사회적 목적에 써야 되고 3분의 1만 배당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회적 기업은 정부 지원을 좀 받으니까 정부 지원이라는 게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지원받아서 수익을 냈다고 해서 그걸 그 기업 구성원들이 다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나왔으니까. 이제 사회적 기업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3차 계획이 나왔습니다. 3차 계획은 지금 이제 정부가 하는 이야기가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따뜻한 성장을 실현하겠다. 목표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가치 있는 일자리 10만 개 신규 창출, 사회적 기업 구매 경험 비율 60% 달성. 이게 이제 밑에 있는 사회적 기업 구매 경험 비율 60% 달성은 공공구매입니다. 공공 영역에서 60% 이상을 사회적 기업 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목표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도 오고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좀 많이 힘들죠. 지금 사회기업도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이제 이렇게 사회적 경제와 관련되는 기본 계획을 쭉 내놓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정책의 기본 이 뼈대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협동조합이 아니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 중심에 이런 기본 계획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 2008년부터 이제 인지정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책을 좀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인정이나 지정 제도를 둬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들에게 사회적 기업 지정이나 인정 타이틀을 부여했는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등록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바뀐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좀 안 됐을 거예요. 올해도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정 지정 제도를 등록제로 하겠다. 등록제는 뭐냐면 내가 이런 요건을 갖추었으니 등록해달라. 등록 자체로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등록은 되는데 지원은 못 받는 거죠. 직접 지원을 조금씩 줄여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을 다시 받으려면 좀 더 높은 단계의 이 인정 사회적 기업 정도의 요건을 갖춰라. 이렇게 됩니다. 등록은 아주 쉬운 단계,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되고, 지원을 받으려면 인정 단계의 요건을 갖춘 기업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등록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부여받으면 공공시장에서 우선 구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경제적 직접적인 지원은 필요 없지만 그 공공 영역에서의 어떤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좀 갖추고 싶다. 이럴 때는 사회적 기업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한 거죠. 같은 기업일 경우, 같은 그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행정 쪽에서도 사회적 기업 구매 비율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전체 구매 금액의 몇 % 이상은 사회적
기업 물품을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 쪽에서도 자기들 실적 맞추기 좋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등록제를 하는 이유가 그냥 기업 5만 기업 다 들어오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다양한 영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을 좀 만들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와서 등록을 하고 난 뒤에 지원을 받고 싶으면 기존의 인정사회적 기업 정도의 좀 높은 단계의 그 요건까지 갖춰라,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고요. 자, 보시면 이제 사회적 기업이 기존에는 인건비 위주로 지원이 됐습니다. 인건비, 사업개발비 뭐 이런 식으로 사람에 투자되는 그런 사업비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사회적 기업의 유형마다 5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5가지 유형에 맞게끔 이제 나눠서 지원하겠다. 등록제도 되면서 동시에 유형별로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5가지 유형 중에 혁신형은 기존에 없던 아이디어나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를 좀 더 새롭게 해서 들어오는 사회적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자리 제공형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기업을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자리 제공형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뭐 일자리와 마찬가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 이건 사회서비스 제공형이고, 혼합형은 이 일자리와 사회서비스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형입니다. 지역사회공헌형은 마을기업인데 고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사회공헌형은 마을기업인데 고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업, 또는 사회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하는 기업, 이렇게 하면 지역사회공헌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퍼센트를 몇 퍼센트까지 뭐 맞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또 각 마을기업이나 사회기업 설명회 가시면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기존에 이제 인건비 위주로 했습니다. 한 사람을 채용하면 그 사람이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70%, 최저시급의 70%를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그럼 기업은 30%를 내면 되는 거죠. 그럼 최장 기간은 언제까지 지원해 주냐면 최장 5년입니다. 5년. 물론 이제 여기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과 인정 사회적 기업이 지원받는 또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인정 사회적 기업만을 예를 들면 70% 지원에 이제 처음부터 제가 인정 사회적 기업이 됐어요. 제가 한 명을 채용하면 이제 단서조항이 뭐냐면 기존에 한 명 채용하고 있어야 돼요. 기존에 한 명이 채용하고 있고 추가로 한 명이나 뭐 3명을 채용하든 4명을 채용하든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70%, 취약계층이 아닐 경우에는 50% 임금비를 지원받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제가 월급 많이 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금액에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최저시급 기준으로. 그 다음에 4대 보험, 기업이 부담해야 될 4대 보험도 지원해 줍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업을 개발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인증사회적 기업은 최대 1억까지 연간 최대 1억 한도 내에서 사업개발 내용을 보고 심사위원들 평가해서 일단 지원을 해줍니다. 이제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그 다음에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업 운영하다 보면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가 필요하잖아요. 각 분야에 대한 뭐 경영, 회계, 마케팅. 인증사회적 기업은 최대 2명까지 전문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25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러면 300만 원을 주는 전문인력을 내가 채용한다면 250원 지원받고 50원 내 기업 돈 내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종 이제 이 컨설팅이나 이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서 물론 자부담이 있긴 합니다. 10% 정도 자부담이 있고 그 자부담을 내면 나머지 1,000만 원 같으면 100만 원 내면 1,100만 원짜리 사업에 참여해서 마케팅을 내는 것들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100%다 그렇게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 역할을 고용노동부가 정해놓은 게 이겁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그 다음에 지역사회 활성화, 윤리적 시장 확산, 사회서비스 확충. 이 네 가지가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랍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사회적 경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정책은 아직은 사회적 기업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을 하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자체, 그러니까 강력지자체, 경상남도 그 지사 또는 중앙부처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왼쪽 편이죠. 우리 선생님들 보시기 왼쪽 편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에서 여기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되고 유급 근로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되고 일자리 창출형은 3명 이상 고용해야 됩니다. 그럼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있어야 되고 기업이니까 당연히 수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목적 실현,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정관이나 규약이 있어야 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여기에는 아까 근로자 대표도 들어가지만 사외이사라고 해서 소비자나 어떤 우리 기업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사람도 등기이사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죠. 그리고 지원 기간은 최대 3년. 예비를 보시면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원 기간 최대 2년이죠. 이 두 개 합치면 이제 최대 5년이 되죠. 5년. 그럼 왜 이렇게 아직까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장 폭이 큽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중기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면서 열심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소설벤처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창업 지원 자금도 이렇게 좀 많이 늘려나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회적 기업만큼 지원받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럼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많이 해줄까?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기업에게 일자리 창출을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정부가 삼성이나 현대 대표를 불러가지고 일자리 안 만들면 누가 회사 망하게 하겠어. 이렇게 할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지금은. 그죠? 어느 누구도 정부가 기업들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약속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정부의 강제가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걸 해주겠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그거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취약계층의 분들을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 경제활동은 지역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과 함께 이를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사는 이 동네를 좀 더 인간이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거다. 이런 목적을 가진 기업가들이 참여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막상 되고 나면 마음이 좀 바뀝니다. 되고 나면. 사회적 하기 전까지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지원이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원이 목적. 그렇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위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간섭으로 작용하거든요. 간섭. 정부가 돈 몇 번 주면서 간섭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정부에서도 도와주더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건비 지원이 생각보다 큽니다. 70% 이렇게 나오면 한 명 고용할 때는 금액이 연간 금액이 얼마 안 되죠. 20명 이렇게 고용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때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뭐 이런 것들이, 그 외에도 이렇게 간접 지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거는 좀 앞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협력 성장 및 포용 성장 견인,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이런 최종 목적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목표는 세 가지죠. 사회적 경제 역량 제고, 일자리 창출 등 성장 동력 확보, 공동체 복원 등 사회 통합. 여기도 공동체 나오죠. 추진 전략으로는 성장 인프라 구축, 진출 분야 확대. 정책 과제는 이렇게 10가지 정책 과제가 나옵니다. 점점점 어떤 좀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점점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국민인 주인인 정부를 이야기할 때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사회적 가치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냥 사회적 경제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 조직만 사회적 가치를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도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게 사회적인 가치가 있나 없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공공기관 평가를 합니다. 경영평가를. 어떤 공공기관은 뭐 35점이 사회적 가치가 평가 점수고요. 어떤 공공기관은 65점이 사회적 가치 평가 점수입니다. 100점 만점에. 그럼 사회적 가치가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주겠죠. 그래서 재작년부터 공공기관들이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과 이렇게 같이 연계사업을 하려고 타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19년 5월 달에, 11월 달에 지역 공동체를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하는 내용으로 정부 정책이 확정됩니다. 이전까지는 지역 공동체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근데 산업자원부는 기본적으로 사업 단위가 클러스터 단위입니다. 우리 클러스터 하면 우리 농공단지 있죠. 농공단지 정도의 규모. 이런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개별 기업들하고는 좀 잘 안 맞았습니다. 이제 그러던 것들을 이제 범위를 지역 공동체와 합치게 되면서 사회적 경제와 지역 경제가 좀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 성장 지원, 또 역량 제고, 그 다음에 진출 분야 다양화, 인프라 구축 이런 쪽으로 방향이 좀 선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올 상반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나올 프로그램들입니다. 보시면 이 사회투자펀드, 혁신형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뭐 소셜 벤처, 마을기업법 제정, 청년 마을기업 지원 확대, 도시재생, 농산어촌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하반기에. 그럼 이제 이런 사업들을 이제 이런 결과 연계해서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요거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면 지역이 활성화되느냐, 아니면 지역이 활성화되어야만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느냐, 뭐 어떤 것이 먼저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고 그 공동체들이 사업 영역,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어떤 모델을 찾아낼 때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경제를 하려고 하면 역량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역량을 축적하고 그 역량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고 사업화하면 사회적 경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 경제를 먼저 보기보다는 지역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이 무엇인지 이걸 좀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뭐 혁신, 호혜, 협력 이런 뭐 이론적인 이야기들이 정리되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혜에 대한 개념을 내가 니한테 잘해줬으니까 니도 나를 잘해줘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이분한테 잘해줌으로써 이분은 다른 분한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연결되면 네트워크가 되겠죠. 이런 네트워크, 이런 호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주고받는 호혜는 잘하셨거든요. 잘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는 호혜. 그럼 돌고 돌아가지고 그 호혜가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내한테 온다는 거죠. 그런 어떤 마음이 먼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만 공동체와 호혜성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끼리만 잘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공동체를 도와주는 것. 아까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처럼 그런 공동체들이 좀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죠.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 경제 지역 주체를 육성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농어촌 개발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 그 다음에 지역에 밀착되는 사회적 경제 지원 시스템. 지금 남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제 남해도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라든지 지역 공동체를 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조직들이 또 주민분들이 나서가지고 만드시면 굳이 행정이 안 만들어주더라도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나가시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소녀방앗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마음대장에 산나물 파는 데입니다. 산나물. 우리 선생님들 기억나실 겁니다. 어릴 때, 몽고간장, 양조간장이 있기 전에 간장에 밥 비비면 무슨 간장 썼습니까? 국간장 썼잖아요. 그죠? 그 국간장이 나오는, 밥 비빌 때 국간장으로 밥을 비비는 곳입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줄 서가 먹습니다. 나무는 산나물 그냥. 젊은 친구들이 이 비빔밥집을 합니다. 산나물 비빔밥집. 실제 줄 서가 먹어요, 가면. 이런 것들.
그렇지. 이렇게 놓으면 그냥 우리 촌에서 먹던 그런 밥상 아닙니까? 이걸 줄 서서 먹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로컬푸드입니다. 로컬푸드. 우리 남해도 로컬푸드 이야기하잖아요. 잘 안 되거든요. 어디 가도 안 됩니다, 로컬푸드. 근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로컬푸드를 풀고 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근데 이게 요즘 젊은 친구한테 먹힌다는 거죠. 부각도 있죠, 여기 부각. 그 다음에 이거는 아프리카 또 물이 부족한 나라에 애들이 물을 떠러 다니는데 좀 편하게 떠러 다니라고 이 배낭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배낭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 회사에서 만든 가방을 하나 사면 이 아프리카에 배낭을 하나 주는 겁니다. 이런 배낭을. 물통이 들어가는. 그럼 낮에는 책가방하고 물 들어갈 때는 물통 가방이 되는 거죠. 튼튼하죠.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소비자들한테 파는 건 이런 가방들, 액세서리들 이렇게 팝니다. 제 가방에 달린 이것도 저쪽에서 제리백에서 산 겁니다. 이거 보라색 보이시죠? 네. 이 자크 이렇게 열기 쉽게 해놓는 건데 5,000원이에요 저거. 5,000원이요. 젊은 친구들이 이런 데 보면은 이 회사의 이 제품의 품질도 보지만 품질과 함께 여기에 어떤 가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보고 구입을 한다는 겁니다. 가격만 가지고 비교하지도 않고. 가방도 비쌉니다, 가방.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동네로 치면 이런 거, 옷수선집. 우리 헌옷 수선해주고, 찢어지 이렇게 수선해주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다. 자원 재활용 수선하는데,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러면 장사가 돼요. 손님들이 옵니다. 이 친구들이 파는 게 도대체 뭘까? 옷일까?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들 도대체 뭘 파는 걸까? 얘네들 이미 존재하던 것을 새롭게 다시 만든, 이렇게 자기들 사업을 정의한 거죠. 우리 사업은 이미 존재하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게 우리 사업이다. 그 신뢰 증명입니다. 그럼 보면 그냥 카페 비슷한 분위기에 옷이 진열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그 유한부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저가 직접 다 만들진 않아요. 다 OEM, 생산품 부착 방식인 거죠. 이 유한부 할머니들의 어떤 그림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그걸 요즘 친구들한테 먹힐 수 있게끔, 반응할 수 있게끔 재디자인을 합니다. 그 할머니들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렇게 해서 다양한 소품들을 만듭니다. 핸드폰 케이스, 공책, 연필, 소품 가방, 스카프,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듭니다. 이게 외부 모습이고요. 들어가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저가 브랜드 매장처럼 해놨어요. 근데 들어가면 옷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습니다. 연필까지. 목공소도 있습니다. 목공소. 이 목공소는 상당히 현대화된 목공소고요. 이런 겁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가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자동 절단,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금 큐트스 리빙랩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이전에는 서울에서 목공 가게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구점도 좀 있는 동네. 거기 들어가서 이전에 그런 어떤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현대식으로 해보겠다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히든북은 저도 참
다른 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히든북은 이게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냥 히든북은 뭐냐면 행사가 있을 때 책 빌려주는 겁니다. 독서 모임을 하는데 책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행사가 있으면 책을 빌려주는 겁니다. 행사에 오는 사람들이 책도 보잖아요. 야유 이제 밖에서 행사를 해도 책을 갖다 놓습니다. 책 보게 하고 이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재작년에 제가 만났었는데 재작년에 종업원이 고용 직원이 3명이래요. 3명. 상시 채용된 직원. 서울에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알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조금 많이 하시다 보면 그 고민이 결국에는 사회적 경제다운 고민이잖아요.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좀 풀어나갈 수 있을까?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정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동체 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적 경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